원래 육식곤충에 대한 영상은 2부로 끝내려고 했는데 댓글로 피드백을 받고 3부를 만들게 됐네요. 일단 앞으로 제가 하는 농업은 이세계 농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식 유기농업과 제가 하는 유기농업은 매우 다릅니다. 이세계 농업은 풀과 곤충을 죽이지 않고 이용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연결시켜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행농업에서는 모든 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고민하고 해결한다면 이세계 농업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충제를 뿌리면 진딧물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상곤충과 토양생물, 식물과 물, 그리고 인간도 영향을 받습니다. 풀을 죽이고 맨땅을 만들거나 비닐을 깔면 지상곤충과 토양생물, 풀과 물과 인간도 영향을 받습니다. 암만 죽이는 항암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항암제는 모든 걸 죽입니다. 이 세계 농업에서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물 생태계가 변하면 동물 생태계와 미생물 생태계가 혼돈에 빠지고 에너지와 물의 순환도 변합니다. 동물 생태계가 변하면 식물 생태계와 미생물 생태계가 혼돈에 빠지고 에너지와 물의 순환도 변합니다. 미생물 생태계가 변하면 식물 생태계와 동물 생태계가 혼돈에 빠지고 에너지와 물의 순환도 변합니다. 이 세계 농업에서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가 아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하나가 아닙니다. 이 세계 농업에서 농작물과 풀은 하나입니다. 익충과 해충도 하나입니다. 사과나무에는 진딧물과 개미와 다른 채식곤충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들을 먹기 위해서 사마귀와 거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육식곤충들도 몰려오고 있네요. 현재 진딧물이 많이 사라지고 사과잎은 다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개미들이 애플수박으로 진딧물을 옮겨갔지만 이미 무당벌레에게 발견이 되었고 정복당하고 있네요.
어린 사마귀도 진딧물을 먹는데 사마귀와 거미가 예상보다 많이 부화했고 거미와 사마귀들과 다른 육식곤충들이 개미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개미와 진딧물이 멸종할까봐 얼른 사과나무 2그루를 주문했습니다. 사마귀와 거미가 빨리 커져서 얘네들을 모두 잡아먹었으면 좋겠네요. 흰점박이 꽃무지는 과일을 먹는데 옥상에서 남아도는 오디를 주로 먹고 유충인 굼벵이는 코코피트를 빠르게 분해시켜서 좋은 분변토를 만들고 식용곤충이기 때문에 닭의 먹이로 훌륭하죠. 저는 케일을 거의 먹지 않지만 한번 심으면 2년을 살기도 하고 애벌레들과 닭들이 좋아해서 그들의 먹이로 풀처럼 키우곤 하죠. 마찬가지 이유로 칡도 키우는데 가위벌이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잘 나가더군요. 올 때마다 꽃도 수정시켜줘서 불만은 없습니다. 진딧물을 먹는 곤충과 꽃을 수정시켜주는 곤충은 매우 많습니다. 꽃등의 애벌레는 징그럽지만 진딧물을 잡아먹고 성충이 되면 꽃을 수정시켜주죠. 일석이조라서 키우면 좋은 곤충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멸종하면 4년 안에 인류가 사라진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참 멍청한 소리죠.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도 인정하지 않았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멍청한 소리도 하고 의외로 자연의 이치를 잘 모르는 허당이죠. 꿀벌이 사라져도 꽃을 수정시키는 곤충은 매우 많습니다. 다만 인간이 꿀을 얻기 위해서 꿀벌을 선택해서 사육하기 때문에 꿀벌의 비중이 커 보이는 것 뿐입니다. 사과는 품종마다 다르지만 사실 인간이 손을 안 대도 어느 정도 스스로 꽃과 열매를 솎아서 키웁니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손만 대주면 되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솎아줘야 합니다. 이 포도송이들처럼 말이죠. 올봄에 몸이 불편해서 포도나무에 손을 못 댔더니 결국 이렇게 많이 따주게 됐네요. 저는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연못이나 습지나 호수나 저수지물은 고여 있어도 썩지 않죠. 생태계가 파괴됐을 때 고인물은 썩게 됩니다. 물속에 폐축류가 있다면 토양 속엔 톡톡이가 있죠. 모든 유기물을 분해시키며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사실 요즘 어떤 동물보다도 큰 피해를 주는 건 직박구리죠. 천적인 맹금류도 사라져서 숫자도 많고 피곤합니다. 작고 부드러운 과일엔 반드시 그물을 쳐야 하죠. 이 세계 농업은 시작은 미약하고 끝이 창대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좋아지는 걸 추구하죠. 석 달 만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발전하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화분으로 진딧물부터 시작하지만 14년이 지나면 꿀벌이 이사 옵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숲을 만들어야 하고 자연 생태계를 어느 수준까지 복원시켜야 합니다.
작은 화분으로 숲을 만들려면 기름진 토양만으론 불가능하고 한 덩어리로 연결된 토양동물 분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렁이 분변토가 10년 정도 쌓이고 한 덩어리로 뭉쳐져야 합니다. 건강한 토양 없이 진딧물을 키우고 채식곤충들을 키우면 식물들이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원래 관행농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성분 중에 하나였던 유황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친환경 유기농 살충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리고 살충제를 사용하는 유기농업의 문제점에 대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제 석유 가격은 유황이 적게 들어있으면 비싸고 많이 들어있으면 싸죠. 미국 텍사스유가 유황 함유량이 가장 적은데 미국 정부는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 내에서만 소비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유황 함유량이 많은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하죠.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산유국이지만 유황 함유량 또한 세계 최고라서 제일 저렴하지만 팔리지 않아서 현재 경제 상태가 안 좋죠. 현재 환경오염 때문에 유황 함유량이 많은 석탄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석탄 사용 시 발생하는 유황에 대해서 오염 배출비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석탄은 유황 함유량이 일반 석탄의 7분의 1 정도라서 비싼 가격에도 여기저기서 사가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유황은 유독물질이고 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주범이며 모든 생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심각한 환경 파괴 물질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괜히 유황지옥이나 지옥의 유황불이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니죠. 근데 신기하게도 관행농부들은 유황이 몸에 좋고 친환경인 줄 알고 있더군요. 이 기사는 21년 전 기사인데 유황을 제거한 초저유황 경유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네요. 17년 전에는 SK가 휘발유에서 유황을 제거해서 유황 함유량 50ppm의 초저유황 휘발유 생산을 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를 만든다고 했네요. 그로부터 8년 후에 미국 환경청에서는 이미 30ppm까지 줄어든 유황 함유량을 10ppm까지 더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그로부터 또 8년 후 아우디는 유황이 전혀 없는 이 가솔린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유황 함유량을 줄여왔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회사들이 유황이 전혀 없는 경유를 개발하는 중이죠. 모두가 유황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2년 전부터는 마지막 매연 발생 연료인 선박유에서 유황을 제거하기로 했죠. 해경들은 검은 매연을 뿜어대는 선박들을 단속하고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를 수입한 후 유황을 제거하고 저유황 선박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국내에 쌓여가는 유황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주민들도 자신의 거주지역 토양에 유황 폐기물을 매립하길 원하지 않죠. 하지만 다행히 몇몇 국내 유황 가공업체들이 그러한 유황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죠. 한국인 입장에선 참 고마운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오히려 동남아에서 유황을 수입하고 있더군요. 결국 맑은 공기를 원하는 부자들은 유황을 제거한 에너지를 돈을 더 주고 수입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황을 떠맡게 되는 거죠. 몰라서 떠맡기도 하고 알면서도
유황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떠맡는 거죠. 우리나라 관행농부들은 대단합니다. 저런 심각한 독성 물질들을 일반 마스크와 고무장갑만 끼고 고열로 가열해서 가스를 발생시켜가면서 설렁탕 만들듯이 몇 시간 동안 푹 고아내고 살포도 합니다. 예전 아버지 세대부터 과수농가에서는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유황 묻은 삽에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성면에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성면에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유황만은 오히려 요즘 더 많이 사용합니다. 각국에서 배출이 금지됐지만 언제든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큰 마대자루에 가득 담긴 유황을 주문할 수 있죠. 유황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모든 생물을 죽이거나 모든 생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충제나 살균제나 방부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지표면에 지렁이, 공벌레, 무당벌레, 잠자리, 꿀벌 등의 곤충과 식물도 병들게 하거나 죽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흡입하면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상을 보이고 후유증을 갖기도 하죠. 이건 2001년도에 농약정보지에 실린 자료인데 미국식 상업적 유기농업에 대한 비판글입니다. 유기농업인데도 여전히 유황과 기름류를 농약으로 쓰고 있고 오히려 관행농업보다 더 많은 양의 농약을 뿌리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포유류에게 오히려 더 독성이 강하다는 비판글이었죠. 유기농업은 천적 곤충 활용이나 윤작 등의 비화학적 해충 방제를 사용하기를 권장받지만 농약 사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제는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부분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의 상업적 농업은 전통적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죠. 인간이 먹는 귀리나 보리나 밀에도 제초제를 뿌려서 건조시켜 수확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관행농부들은 신기할 정도로 유황이 식물을 죽이거나 병들게 한다는 걸 모릅니다. 초등학생들도 간단한 실험으로 배우는 사실인데 말이죠. 이건 소년 한국일보에 실린 실험입니다. 유황을 태운 비이커의 식물은 당연히 잎이 누렇게 변하며 죽게 되죠. 유럽인들, 특히 영국 사람들은 1952년 단 5일 동안의 스모그로 12,000명이 사망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유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요즘 과수농가의 화두는 과수화상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특히 사과나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과나 배나무의 에이즈, 즉 면역결핍증 혹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라고 불리죠. 일단 한 나무라도 발생하면 주변 모든 나무를 살처분해서 매립하고 3년 동안은 그 지역에서 사과나 배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지도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발생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북미와 유럽에선 25년 전부터 대량 발생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선 7년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매년 발생 면적이 늘어나고 있죠. 15년 정도 먼저 발생한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치료약이나 예방 방법은 알려진 게 없지만 농진청은 2년 전에도 이것저것 농약을 뿌리더니 과수화상병을 잡았다며 성공했다고 설레발치다가 망신을 당해놓고도 올해에도 백신 부스터샷처럼 부작용은 고려 안하고 효능도 밝혀진 게 없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농약을 과수농가에 무료로 공급하며 뿌리라고 하고 실험 중에 있더군요. 이건 한 해에 사과나무의 사용을 권장하는 살충제와 살균제의 살포 시기를 날짜별로 정리해 놓은 건데 저는 이게 왜 효율적인 방법이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농약들은 공짜가 아니고 누군가가 농약을 공짜로 대신 뿌려주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저게 아마 초창기에는 살충제 하나로 시작됐을 겁니다. 제약회사에서 진딧물을 죽이는 약입니다. 이걸 쓰면 생산량이 20% 증가합니다. 라고 홍보를 했을 거고 헐값에 팔았겠죠. 처음에는 진딧물이 실제로 죽으니까 효과를 보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농부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너도 나도 사서 뿌렸겠죠. 그러다 보니 육식곤충들이 줄어들고
다른 채식곤충들이 새롭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살충제가 필요해지고 그렇게 살충제 수가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생태계는 파괴되고 나무의 면역력은 약해져서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도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살균제도 이것저것 뿌리기 시작했고 결국 농사는 농부가 하고 돈은 제약회사가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열대 거세미 나방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고 미국 흰불나방, 멸강나방,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등 외국에서 들어온 채식 곤충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선 이미 살충제로 인해서 육식곤충들이 전멸했기 때문에 외래 채식곤충들이 쉽게 빈집털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우리보다 앞서서 살충제를 남용한 북미나 유럽에서 온 곤충들은 이미 대부분의 살충제에 죽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 더 강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살충제를 추가로 뿌려야 하는 거고 이미 살충제를 많이 먹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는 아마도 또 한 번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이번에도 잘 넘어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언제까지 운이 좋게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연에는 분명히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임계점을 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한계 상황에서는 대규모 전염병이 자연을 회복시키고 생태계를 복원시키곤 했었죠. 13세기 영국에선 과도한 석탄 사용으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면역력은 약해졌었죠. 석탄 사용을 금지시켜 봤지만 대체 연료가 없었으니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흑사병이 돌아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1년 반 만에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석탄 사용량은 줄어들었고 풀과 나무는 다시 자랐고 숲이 복원되고 자연은 되살아났죠. 요즘은 적과제를 이용해서 어린 열매를 떨어뜨리던가 적화제를 이용해서 꽃을 수정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열매를 크게 키우고 상품 가치를 높이고 해거리를 막기 위해서 적당한 숫자의 과일이나 꽃만 남기고 손으로 직접 따주곤 했는데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요즘엔 약을 쳐서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약들 중에는 원래 살충제로 사용하던 약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석회 유황합제도 분명히 살충 효과가 있는데 수정을 억제한다며 꽃에 뿌리곤 하죠. 예전 관행농업의 시대부터 사용하던 방법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최근 실험 결과들을 보면 그렇지 않더군요. 올해 1월에도 영국에서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도 적화제로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지역 수분 매개곤충의 70%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수분 성공률이 31%까지 떨어진다고 하던데 저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단지 농부들이 사용하는 유황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예전부터 느끼던 것인데 어떤 문화현상이나 자연현상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5년 후에 발생하게 되더군요. 아마 따라해서 그런 걸까요? 요즘은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과수화상병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꿀벌 집단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대략 1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도 꿀벌 집단 실종 사건이 벌어지게 되더군요. 이 글은 친환경 유기농업과 탄소 순환 농업을 추구하는 농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자 모임의 운영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이 유황을 비롯한 친환경 유기농 자재들을 뿌린 농작물들을 자가 면역 질환자들이 먹을 수 없으니 사용을 고려해 달라는 글이었죠. 과연 그 모임의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답글들을 읽어봤더니 50% 정도의 농부들은 유황은 천연물질이고 몸에 좋고 유황으로 키운 채소는 안전하고 병을 치유하며 건강한 면역력을 갖게 해주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 정부가 인증해주는 유기농 자재이고 자가 면역 질환은 유전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던데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식이유황이 나무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고 여러모로
왜곡된 상식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30% 정도의 농부들은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관행농업이든 유기농업이든 살충제나 비료나 영양제나 유황 없이 농사하기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하며 적당히 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약을 안 치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져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나머지 10%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고 10% 정도는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다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농약을 안 치면 소비자들이 좋아하질 않죠. 벌레 먹은 자국이 있거나 벌레가 나오거나 모양이 아름답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겠죠. 유황으로 인한 천식이나 알레르기는 자가 면역 질환자들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사실이고 현재 정부에서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런 의견차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관행농부들은 석회 유황합제를 직접 끓이며 만들면서 유황가스를 들이마시기도 하고 평생 수많은 농약을 일반 마스크나 분진 마스크만 쓰고서 뿌리는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내성을 쌓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인 경우가 있어서 유황을 조금 섭취해도 괜찮기 때문인 것 같더군요. 실제로 평생 인도네시아 유황 광산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마스크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면역 질환자분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매년 자가 면역 질환자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선 말이죠. 90년대에 처음 북미에 갔을 때 신기하게 생각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젊은 캐나다인들이나 젊은 미국인들 중에서 알레르기 질환자 수가 의외로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천식이나 알레르기나 아토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흔한 질병이 됐지만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가축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원인 식품이 요즘에는 고기가 아니라 채소라는 점입니다. 가축 대장에 존재하는 대장균이 왜 채소에 있을까요? 유기농업은 가축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 비료만을 사용하는 관행농업과는 다르게 가축 대장균이 농작물에 묻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식중독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대 공장식 축산업에서 발생한 대장균에 감염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이 대장균들이 대부분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 채소를 먹고 대장균에 감염이 돼서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며칠 고생하다 낫겠지만 그 중에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기저질환자들은 자가치유가 되지 않고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항생제로 죽지 않는 대장균이라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기농 채소를 이러한 가축 대장균으로부터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가축분 퇴비를 쓰지 않는 방법이죠. 풀을 키워서 비료를 자급자족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렁이와 공벌레와 톡톡이 등의 토양동물을 키우는 거죠. 이러한 토양동물들은 항상 토양을 건강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토양 전문가들입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침입하면 얘네가 정리해버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미생물 집단을 유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상업적 유기농업은 살충제를 사용하고 때론 남용하며 지렁이 등의 토양동물을 병들게 하거나 죽이고 토양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생물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토양 살충제를 사용해서 한 번 더 토양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렇게 모든 생물들이 멸종하면 유기물을 분해할 생물이 없게 되는데 그러면 영화에서 토양 생물이 없는 화성에서 주인공이 미생물로 자신의 배설물을 분해시켜서 감자 농사를 하듯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화성도 아닌데 말이죠. 장기로 치면 차 떼고 포 떼고 마상 다 떼고 장기를 두는 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생물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미생물이란 존재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 초보적인 단계란 말이죠. 김치에 있는 미생물들이 모든 세균을 죽여주는지, 죽여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하는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미생물을 가지고 이것저것 발명해서 팔아먹으면 돈이 되니까 충분한 테스트나 연구 결과 없이 마구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 발명도 미생물에 독성 유황을 넣고 사료를 발효시켜서 가축에게 먹인다는 건데, 저기서 사용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유명한 세균입니다. 물론 그러한 세균도 잘 관리하면서 이용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충분한 테스트 과정 없이 섣불리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세계 농법을 15년째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인위적인 손길보다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연구되고 검증된 자연의 이치에 의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요즘 약품이나 백신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가진 후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지식이 부족하고 현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돈을 내고 실험용 마루타로 지원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농기자재 신문에 실린 이 글이 그나마 현재 미생물 활용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한 글 같더군요. 그 중에 하나의 주장만 살펴볼게요. 이 글을 쉽게 말하면 어떤 미생물을 투입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미생물이 투입될 공간이 어떤 상태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 가족을 맨몸으로 남극에 투입하면 아무리 많은 숫자를 투입하더라도 전멸당하겠죠. 사하라 사막에 투입하면 아마 0.5%의 확률로 누군가는 오아시스에 도달해서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나 북유럽에 투입하면 90%의 확률로 전원 생존하고 김씨들은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겠죠. 결국 건강하지 않은 토양에 균형 잡힌 미생물 집단을 매일 투입해줘도 결국 건강하지 않은 토양에서 잘 사는 미생물들만 번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의 미생물 관리는 그냥 지렁이 등의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고 깨끗한 먹이로 멀칭만 해주는 게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돈도 절약되고 현명하다는 거죠. 마지막 방법은 가축 분뇨를 6개월 동안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완숙 퇴비는 단지 가축 대장균만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토양과 지하수와 강과 바다를 질소 과다에서 해방시키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여름마다 발생하는 녹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풀도 없고 지렁이 등의 토양 생물이 전멸한 우리나라 밭에 분해가 덜 된 똥오줌을 넣으면 대부분 지하수로 흘러가서 강을 지나서 바다로 갑니다. 작년에 만든 질소에 대한 영상에 나와 있는데, 영양 과다로 망가진 새만금 호수를 살리겠다고 그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면 서해안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새만금 상류에 열악한 축산 농가를 폐업시켰고 새만금에서 가축 사료용 풀을 재배하고 있는 것도 잘하는 거죠. 새만금 물에 이미 질소가 너무 많으니까 따로 비료도 필요 없고, 간척지라서 소금기 때문에 일반 농사는 어려우니까요. 가축 분뇨로 오염된 물로 풀을 키워서 다시 가축에게 먹이는 순환 농업이죠. 게다가 드디어 이번 주에 새만금 생태단지를 개장했죠. 거대한 인공습지로 물도 정화하고 생태계도 복원시키고 있더군요. 4대강 보에도 빨리 인공습지를 마련해서 강물도 정화시키고 잠자리 등의 모기 사냥꾼들도 복원시키고 담수 저장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지가 많은 물을 품고 있어야 덜 덥고 덜 춥고 인간의 생활 환경이 좋아집니다. 서해안 굴이나 조개류도 다시 맘 놓고 먹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다시 완숙퇴비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정부는 10년 전인 2013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고, 축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가축분뇨법을 개정했고 2015년에 시행했죠. 그리고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2020년에 드디어 실행일이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하고 작년 3월 25일에 시행이 됐죠.
하지만 아무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결국 정부는 포기했고 다시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올해 3월 25일에 시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여전히 유황산으로 급 건조시킨 발효개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테스트해보려고 산 발효개분이라는 완전 건조돼서 냄새가 나지 않으며 마치 완숙된 퇴비처럼 보이지만 물만 부으면 다시 똥오줌으로 변하는 비료입니다. 유황산과 암모늄 가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황산 암모늄이라는 성분은 덤이죠. 이 독성 물질은 적은 양을 가끔 쓰면 지렁이와 공벌레와 톡톡이 등을 병들게 하거나 도망가게 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고, 많은 양을 쓰거나 자주 쓰면 지렁이와 공벌레와 톡톡이를 모두 죽입니다. 단지 구더기 계열만 살 수 있죠. 물로 씻어내며 독성 물질을 하수구로 버리던가 구더기를 이용해서 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적 약하긴 하지만 유황산 성분 때문에 금속을 부식시키고 들이마시면 폐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발생합니다.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해보도록 할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축산 폐기물 처리 설비를 하는 업체도 그 설비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업체도 자연의 이치를 잘 모릅니다. 그냥 대충 일을 하며 먹고 살아갈 뿐이죠. 어떤 미생물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번식해야 가축분뇨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완숙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발효나 부숙은커녕 그냥 가축 똥오줌에 톱밥을 섞어서 톱밥으로 수분을 흡수한 후에 곧장 포장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냐면 자동 퇴비화 기계 제작업체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가축 농장들과 퇴비 제조 시설을 직접 봤기 때문이죠. 지금 저게 침출수가 벌써 들어간 거야, 여기 많이. 이거 어떻게 해? 잘 뜯고 해야지. 일단 지금 이거 정지시킨 거죠? 아니,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계속 지금 안에 잔뜩 들어가 있잖아. 이걸 어떻게 붙이냐고.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물 안에 들어간 거. 들어간 거야, 지금? 그럼 작동시키면 에어 때문에 좀 나오지 않을까? 잠깐이라도 작동시켜야 될 것 같은데. 벗겨봐. 구데기도 나오네, 안에서. 어씨. 나봐, 이거 물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야, 삽 치워봐, 좀. 물 안 빠져, 이게. 어디로 빠져? 꽉 찼네, 물이.